단 한 통의 전화로 제 인생은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은행도 외면했고 가족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겪은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보신다면 여러분의 삶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구독과 함께 같이 걸어가 주시겠습니까?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 남들처럼 회사에 묶여 살았고 남들처럼 가정을 지키려 애썼다. 퇴직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이제는 남은 인생을 조용히 보내자고 스스로 다짐했다. 그런데 그 평온은 단 한 통의 전화로 무너졌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집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끈질기게 벨이 울렸다. 받아보니 은행 상담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정중한 말투에 순간 경계가 풀렸다. 상담원이라 말하는 목소리는 매우 친절했다. 나의 계좌가 안전한지 확인해 주겠다며 안심시켰다. 나는 그동안 은행 일을 꼼꼼히 처리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큰 의심 없이 몇 가지 정보를 확인해 주었다. 주민번호와 계좌번호까지 말하는 순간도 있었다. 돌아보면 그때가 시작이었다. 나는 누군가에게 내 삶의 열쇠를 건네주고 있었다.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통화를 마쳤다. 마지막에 그 목소리는 고맙다고 인사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끊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전화 얘기를 슬쩍 꺼냈다. 아내는 왜 그런 걸 다 말했냐며 눈을 크게 떴다. 나는 은행 직원이라길래 믿었다고 변명했다. 괜찮을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 순간 아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여전히 무슨 문제가 될지 알지 못했다. 내 아내는 아니란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다. 은행 직원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여겼다. 그런 믿음이 나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이끌었다. 어쩌면 그게 내 가장 큰 방심이었다. 며칠 뒤 불길한 징조가 찾아왔다. 휴대폰에 알림이 연이어 도착했다. 대출이 승인되었다는 문자였다. 내 이름으로 거액의 돈이 빌려졌다고 적혀 있었다. 나는 눈을 의심하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을 때 심장이 내려앉았다. 보지도 못한 돈이 오고 가고 있었다. 내 계좌에는 이미 거액의 빚이 찍혀 있었다. 아내는 문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뭐라 말할 수가 없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친 건 바로 그 전화였다. 내가 스스로 건넸던 개인정보였다. 그 짧은 통화가 내 인생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자책하며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아내는 그저 굳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내 이름으로 걸린 빚. 그날부터 나는 빚쟁이가 되었다. 세상은 달라진 게 없는데 나만 달라졌다. 창밖의 햇살도 여전히 환했지만 마음은 캄캄했다. 그 어둠이 점점 나를 덮쳐오고 있었다. 대출 승인 문자가 멈추지 않았다. 휴대폰은 계속 진동했고 화면마다 숫자가 튀어나왔다. 내 이름으로 실행된 금액은 상상도 못할 정도였다. 나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쥘 수 없었다. 아내는 옆에서 얼굴을 감싸며 울먹였다. 은행 창구로 달려갔다.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그러나 직원은 서류를 뒤적이며 단호히 말했다. 본인 인증이 완료된 기록이 있다고. 따라서 은행으로선 책임이 없다고. 나는 눈앞이 아득해졌다. 내가 내 손으로 인증을 했다는 말이었다. 그때 걸려온 전화를 떠올리며 소름이 돋았다. 그 목소리에 속아 스스로 문을 열어준 꼴이었다. 아내는 내 팔을 붙잡고 울분을 토했다. 경찰서에 찾아가 보았다. 상담을 이어가던 경찰관은 표정을 굳혔다. 국제 조직이 연루된 범죄라 추적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미 돈은 해외 서버와 차명 계좌로 퍼졌을 거라고. 현실적으로 회수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나는 자리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경찰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그게 전부였다. 법도 제도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다. 모든 화살은 내 부주의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더 길게 느껴졌다. 버스 창밖 풍경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내 안은 폭풍이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자문했지만 답이 없었다. 아내는 무겁게 입을 다물고 내 옆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며칠이 지나자 독촉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다. 빚을 갚으라는 말만 반복했다. 내 이름은 이미 빚쟁이 명단에 올랐다. 나는 그 자리에서 몸서리쳤다. 이웃도 변했다. 우체통에 꽂힌 독촉장을 본 이웃이 수군거렸다. 누군가는 나를 무능하다고 비웃었다. 누군가는 안쓰럽다는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모두가 나를 멀리하는 것 같았다. 아내와의 대화도 변했다. 그녀는 왜 그렇게 쉽게 믿었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 인정이 가슴을 더 짓눌렀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전화 목소리가 떠올랐다. 계속해서 내 귀에 맴돌았다. 내가 건넨 숫자들이 칼날처럼 박혔다. 그 칼날은 가족의 가슴에도 상처를 남겼다. 나는 점점 무너져 갔다. 빚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을 깨뜨렸다. 가족을 갈라놓고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날부터 불안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은행은 나를 외면했다. 나는 살려달라는 마음으로 창구에 서 있었다. 직원은 끝내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본인 확인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은행 책임은 없다고. 그 말은 나를 더 깊은 구덩이로 밀어넣었다. 나는 손으로 창구 유리를 두드리며 호소했다. 내가 직접 신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직원은 기록이 남아있다고 했다. 서류와 화면에 찍힌 내 이름을 보여주었다.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창구 안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렸다. 대기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누군가는 안쓰럽다는 눈빛을 보냈다. 누군가는 피식 웃으며 나를 비웃었다. 나는 그 시선들이 바늘처럼 찔렀다. 나는 지점장을 만나겠다고 요구했다. 잠시 뒤 나타난 지점장은 매뉴얼적인 말만 반복했다. 본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도와줄 방법은 없다는 단호한 말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다. 아내는 내 옆에서 눈을 붉혔다.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느냐고 소리쳤다. 직원은 당황한 듯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곧 시선을 피하며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그 모습이 더 큰 절망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경찰서를 찾았다. 상담실에서 만난 경찰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국제범죄라 추적이 쉽지 않다고 했다. 이미 돈이 흩어져 버려 회수는 어렵다고 했다. 그 말은 곧 방법이 없다는 선언이었다. 나는 믿고 싶지 않았다. 법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억울하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고개를 저었다. 비슷한 피해자가 많다며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그 순간 나는 피해자가 아닌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고통스러웠다. 버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초라했다. 퇴직 후 새 삶을 꿈꾸던 내 모습은 사라졌다. 남은 건 빚에 짓눌린 한 사람뿐이었다. 아내는 옆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침묵이 칼날처럼 느껴졌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아내의 원망이 전해졌다.
내가 그 전화에 속지만 않았다면 어땠을까? 내가 조금만 더 경계했더라면 달라졌을까? 그 생각이 뇌리를 파고들었다. 문이 닫혔다. 은행의 문, 법의 문, 세상의 문이 모두 닫혔다. 나를 위한 문은 하나도 열리지 않았다. 나는 내 이름이 두려워졌다. 그 이름이 이제는 빚을 상징했다. 은행 직원이 불러준 내 이름조차 낯설었다.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없는 사람이 된 듯했다. 그 사실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 가족은 나를 믿지 않았다. 나는 억울하다고 말했지만 그 말은 공허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왜 그렇게 쉽게 속았냐고 했다. 아이들은 차갑게 바라보며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집 안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아내는 밥상 앞에서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내 앞에서 한숨만 내쉬었다. 아이들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그 문이 내 마음까지 닫아버린 듯 했다. 나는 변명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가족을 지키겠다던 가장이 오히려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다. 내 이름으로 걸린 빚이지만 그 무게는 온 집안을 덮쳤다. 아내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나는 그 눈빛에서 신뢰가 무너졌음을 느꼈다. 밤이 깊어도 잠을 잘 수 없었다. 옆에 누운 아내는 등을 돌리고 있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끝내 말을 걸지 못했다.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걸 알았다. 내 목소리는 이제 변명으로만 들릴 뿐이었다. 아이들의 태도도 달라졌다. 예전 같으면 아버지라고 따르던 그들이었다. 이제는 나를 책임감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 학교 등록금은 괜찮냐고, 장학금 신청은 했냐고 따져 물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가족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봤다. 웃고 있던 얼굴들이 낯설게 다가왔다. 그 웃음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남은 건 원망과 불신뿐이었다. 그 불신은 날마다 커져만 갔다. 나는 가족을 향해 속으로만 외쳤다. 나도 피해자라고, 나도 속았다고. 하지만 그 말은 소리로 나오지 않았다. 내 안에서도 힘을 잃고 사라졌다. 결국 나는 침묵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아내는 날카롭게 물었다. 앞으로 이 빚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나는 시선을 피하며 버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이후 우리는 식탁에서 함께하지 않았다. 아내는 따로 밥을 차렸고 아이들은 외식으로 버텼다. 나는 혼자 밥을 먹으며 고독을 삼켰다. 젓가락질이 무거웠고 밥맛은 쓰게만 느껴졌다. 그 쓰라림이 내 가슴을 채워갔다. 가족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 울타리는 나의 실수로 금이 갔다. 나는 그 금을 막을 힘조차 없었다. 날마다 더 넓게 벌어지는 틈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틈 속으로 우리는 하나씩 떨어지고 있었다. 내 이름으로 걸린 빚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을 찢어놓는 칼날이었다. 나의 손끝에서 시작된 칼날은 사랑을 잘라냈다. 나는 피를 흘리지 않았지만 가족의 마음이 피 흘리고 있었다. 그 상처는 내가 끝내 막지 못했다. 나는 더 이상 집 밖을 나서기 두려웠다. 현관 앞에는 낯선 서류 봉투가 쌓여 있었다. 빚을 갚으라는 독촉장들이었다. 이웃들도 그 서류를 보고 수군거렸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그 종이를 걷어들였다. 전화벨은 끊이지 않았다. 번호를 바꿔도 금세 또 걸려왔다. 차가운 목소리는 언제나 같았다. 빚을 당장 갚으라고, 지체하면 더 큰 불이익이 있다고. 나는 수화기를 붙잡은 손이 굳어버렸다. 밤에도 평온이 없었다. 새벽 2시에도 전화벨이 울렸다.
아내는 화들짝 놀라며 불을 켰다. 아이들은 짜증을 내며 문을 세게 닫았다. 그때마다 나는 죄인처럼 주저앉았다. 우편함은 언제나 가득 차 있었다. 빚을 상기시키는 종이들이 한가득이었다. 빨간 글씨로 쓰인 최후 통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 글자를 볼 때마다 숨이 막혔다. 세상 어디에도 도망갈 곳이 없었다. 이웃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계단에서 마주친 이웃은 인사를 하지 않았다. 가끔은 비웃는 듯한 눈빛을 던졌다. 나는 괜히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다. 내 존재 자체가 부끄럽게 느껴졌다. 아내는 점점 지쳐갔다. 밥상 앞에서도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신뢰가 꺼져가는 걸 느꼈다. 나는 그 불빛을 다시 켤 수 없었다. 아이들은 집에 늦게 들어왔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더 보냈다. 집은 이제 그들에게 안식처가 아니었다. 오히려 숨막히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나는 그 사실이 더 괴로웠다. 내 이름은 이제 오점이 되었다. 은행 기록에 남은 대출자라는 낙인. 채권자 명단에 찍힌 빚쟁이라는 꼬리표. 그 꼬리표는 나를 따라다녔다. 나는 어디에도 숨을 수 없었다.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낯선 얼굴이 서 있었다. 깊은 주름과 흐린 눈빛. 예전의 당당한 가장은 사라지고 없었다. 남은 건 추락한 사람의 그림자뿐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한 통의 전화를 받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 작은 선택이 모든 걸 무너뜨렸다. 빚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집안을 짓누르는 돌덩이였다. 그 돌덩이는 내 어깨를 짓눌렀다. 숨조차 쉴 수 없게 만들었다. 나는 매일 그 무게에 짓눌리며 살아갔다. 나는 끝내 모든 걸 포기하려 했다. 수면제 병을 손에 쥔 채로 책상 앞에 앉았다. 한순간에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면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했다. 빚은 더 이상 갚을 수 없었고 가족도 이미 멀어져 있었다. 내 이름은 이미 더럽혀진 낙인에 불과했다. 그때 라디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인터뷰였다. 나와 똑같이 속아 빚을 떠안은 이들이 있었다. 어떤 이는 퇴직금을, 어떤 이는 전 재산을 잃었다고 했다. 그들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내 귓가에 파고들었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나만의 고통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들은 외롭지만 그래도 버티며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는 손에 쥔 병을 내려놓았다. 인터뷰를 마친 피해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당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침묵이 부끄러운 거라고. 그 말은 내 가슴을 깊이 찔렀다. 나는 지금까지 피해자임을 숨기고 싶어 했다. 그러나 숨는 동안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있었다. 나는 피해자 모임을 찾아 나섰다. 작은 회관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지친 얼굴이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은 말보다 더 큰 위로였다. 나는 오랜만에 인간답게 숨을 쉴 수 있었다. 자리에 앉자 어떤 이가 말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고. 나도 똑같이 당했다고. 그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각자의 사연을 털어놓았다. 어떤 이는 집을 잃었고 어떤 이는 가족을 잃었다. 그러나 모두가 살아있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려 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손을 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도 증언하겠다고. 내 이야기도 세상에 알리겠다고. 그 말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다. 나는 처음으로 작은 희망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물었다.
왜 그렇게 늦었냐고. 나는 솔직히 말했다. 오늘 피해자 모임에 다녀왔다고.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 눈을 붉혔다. 그녀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나를 탓하지 않았다. 나는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났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다시 시작할 작은 불씨가 생겨났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언제나 부끄러운 사람 취급을 받았다. 나도 한동안 고개를 숙이며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때가 왔다. 피해자 모임은 언론에 제보하기로 했다. 우리는 함께 방송국을 찾아갔다. 카메라 앞에 앉자 목소리가 떨렸다. 기자는 괜찮다고 천천히 말해도 된다고 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다. 내가 속았던 순간을 털어놓았다. 은행 상담원이라 믿었던 목소리.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를 내 입으로 말했던 어리석음. 그리고 며칠 뒤 눈앞에 찍힌 거액의 대출. 나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고백했다. 방송국 사람들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이야기는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이미 수많은 피해자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 내 증언은 그들을 대신하는 울음이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촬영이 끝나자 기자가 말했다. 당신의 용기가 또 다른 피해를 막을 거라고. 나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비록 빚은 남아있지만 내 목소리는 힘을 얻었다. 나는 처음으로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다. 며칠 뒤 방송이 나갔다. 이웃들이 내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했다. 누군가는 자기 부모도 당할 뻔했다고 털어놨다. 그 말들은 내 어깨를 조금씩 가볍게 했다. 아내도 변했다. 그녀는 방송을 보며 조용히 울었다. 그리고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다고. 그 말은 내 가슴을 뜨겁게 했다. 아이들도 달라졌다. 학교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다며 말했다. 다른 친구 부모들도 같은 피해를 당했다며 공감했다고 했다. 그제야 나는 알았다. 내 고백이 우리 가족의 균열도 조금씩 메우고 있다는 걸.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증언자가 되었다. 부끄럽게 숨어있던 시간이 끝났다. 내 이름은 더럽혀진 낙인이 아니었다. 오히려 경고와 교훈을 남기는 목소리가 되었다. 그 목소리가 다른 이들을 지켜주고 있었다. 나는 다시 길을 걸었다. 이웃들의 시선이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웃어주었다. 그 미소 속에서 나는 작은 희망을 보았다. 세상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빚은 여전히 내 이름 위에 남아 있었다. 통장의 숫자는 달라지지 않았다. 채권자의 전화도 여전히 걸려왔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그 목소리가 나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증언자로서 내 삶을 다시 세웠다. 내가 겪은 고통은 수치가 아니라 경고였다. 그 경고는 누군가의 삶을 지킬 수 있었다. 그 사실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아내와 함께 시장을 걸었다. 예전에는 고개를 숙이고 걷기만 했다. 이제는 얼굴을 들고 걸었다. 사람들은 다가와 말을 걸었다. 힘내라는 말이 낯설지만 따뜻했다. 아이들도 예전과 달라졌다. 그들은 내 선택을 존중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말했다. 누군가는 속아 넘어갈 수 있지만 숨지 않은 용기가 중요하다고 했다. 나는 그 말에 목이 메었다. 밤이면 여전히 불안이 찾아왔다. 빚의 무게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았다.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이 버팀목이었다. 그 버팀목이 나를 살려냈다.
피해자 모임은 점점 커졌다. 우리는 함께 목소리를 모았다. 법과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우리의 작은 외침은 점점 크게 울렸다. 나는 그 속에서 다시 한 사람으로 서 있었다. 거울을 보았다. 여전히 지친 얼굴이 서 있었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희망이 있었다. 나는 끝내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그 희망이 나를 붙잡아 주었다. 내 이름은 이제 달라졌다. 빚쟁이라는 꼬리표만 붙은 이름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이름이었다. 나는 다시 내 이름을 되찾았다. 그 순간 내 삶도 되찾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다짐했다. 끝내 빚은 갚지 못하더라도 내 목소리는 남겠다고. 이 목소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구할 수 있겠다고. 그 다짐이 나의 미래가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았다. 빚은 아직 제 이름 위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저와 같은 피해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또 다른 사람의 삶을 지켜낼 힘이 됩니다.